네, 26년도 국가직 7급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난방 방식은 실내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 이용도가 높다. 실내 공기의 대류가 적고 층고가 높은 개방 공간에도 난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실내 온도가 균등해서 낮은 온도로 난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손실 일량이 적다. 정답 1번. 복사난방에 대한 설명이죠. 복사난방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의 이용도가 높고 실내 수직적 온도 분포가 균등해서 쾌감도가 좋다. 이런 특징들이 장점들이 있고 단점으로는 배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상 경제적이진 않고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복사난방에 대한 설명이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주동 외관이 판상형인 아파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각 세대의 일조 통풍이 불리하다. 2번. 네. 이게 판상형이랑 타워형이랑 비교했을 때 특징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세대 일조 통풍이 타워형에 비해선 불리하고 동일 형식의 주호가 배열하기에 용이하다. 정답 2번이 되겠죠.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성냥갑 모양이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향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동일한 형식으로 주호를 배열하기 용이하고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주호마다 보는 향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형식으로 배열하기 용이하지 않죠. 그래서 판상형의 특징을 설명하기 때문에 2번이 맞고 조망 경관 계획에서 탑상형이 더 유리하죠. 배치나 외부 공간을 탑상에 비해 다양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탑상형이 훨씬 더 배치나 외부 공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판상형과 타워형의 각 특징들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 설명의 건축운동은 고층 사무소 건물에 집중해서 건축활동을 전개하였다. 화재에 대한 내화 피복 철골 구조를 적용하였다. 대표적 건축가로 윌리엄 바론제니, 헨리 홉슨, 리처드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고층 사무소 건물 철골 구조 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게 시카고 학파죠. 정답 2번이고 시카고 대화재 때문에 빠르게 도시의 그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철골 구조로 하자. 철골 구조로 하다 보니 고층 건물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게 시카고파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은 시카고 학파이고 우리 윌리엄 바론제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의 근대적 고층인 홈 인슐런스 빌딩을 설계했고 마천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인 그 건축가입니다. 그 다음에 헨리 홉슨 리처드스는 독창적인 중세풍 양식을 개척해서 미국 고유의 건축 스타일을 정립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리처드슨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는 보스턴의 트리니티 교회와 시카고의 마셜필드 도매 상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셜필드 도매 상점 같은 경우에는 장식을 배제하고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서 이후에 루이스 설리반과 같은 시카고 학파 건축가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윌리엄 바론제니는 이제 많이 시카고 학파의 건축가로서 많이 봤었는데 좀 생소하죠. 네, 정답은 2번 시카고 학파였습니다. 체육시설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제 수영 경기를 위한 경기장의 풀의 길이는 50m이다. 맞는 설명이죠. 육상 경기장의 운동장을 일반적으로 장변을 남북 방향으로 배치한다. 맞죠? 2번도 맞는 설명. 육상 경기장의 좌석 및 통로 출입 관객 입장 시간 기준이 아니고 퇴장 시간 기준으로 한다. 정답 3번입니다. 좌석의 통로 및 출입구는 관객의 퇴장 시간을 기준으로 계획합니다. 통로 및 출입구는 퇴장 시간으로 계획을 하는데 퇴장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통로 폭은 1.2m 이상, 간격은 9에서 15m 정도입니다. 정답 3번이고 실내 체육관의 경기장 바닥은 탄력성, 강도, 평활 등에 주의해서 설계해야 된다. 네. 문제 5번. 미술관 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전시실 수레 형식 중 연속된 복도에 접해서 각 전시실 배치 각실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거 갤러리 및 코리더 형식이죠. 전시실 기법 중 전시기별 동일 종류의 전시물 반복 전시는 하모니카죠. 정답 4번이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콘서트홀의 음향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오디토리움 뒤쪽 벽면, 천장면 사이를 적절한 경사면으로 계획하면 객석에서 발생한 에코를 막을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이고, 오디토리움 양쪽의 벽면 무대음을 반사해서 객석 뒷부분까지 이르도록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 원형이나 타원형 홀은 음이 한 곳 집중된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음향 확산을 위한 설계가 필요해서 많이 쓰지 않죠. 부채꼴형이 좋다라고 했었죠. 발코니 하부의 공간을 양호한 음향 환경을 위해 발코니 깊이는 발코니 높이의 3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코니 밑에 객석은 공간 깊이가 깊을수록 음의 전달이 어려워지는 음향적 음영, 그림자 현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로서 발코니는 객석 길이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이기 때문에 깊이가 높이에 비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객석끼리 3분의 1 이내로 한다는 설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내용이 좀 틀렸습니다. 문제 7번 도서관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서고의 규모는 서고 1제곱미터당 150, 250건, 그래서 평균은 200건으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고의 도서 증가에 따른 미래 확장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도서 보존을 위해 서고 내부 조문을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층식 서가 구조는 특수 구조를 사용하여 도서관 한쪽을 하층에서 상층까지 서고로 계획하는 유형이다. 맞는 설명이고, 캐럴은 목록실, 출납실 가깝게 배치하고 일반 열람실을 별도로 두며가 아니고, 캐럴은 열람실 안에 있는 열람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서고 내에 설치한 소연구실로 캐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4에서 4제곱미터 면적이 필요합니다. 보기에 목록실이나 출납실에 가깝게 배치하고 사서를 두어 도서를 안내하는 것은 캐럴이 아니고 참고 열람실에 더 가깝습니다. 참고 열람실이나 아니면 정보봉사실 등. 그다음에 캐럴은 조용한 연구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고의 근처나 조용한 구석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었네요. 건축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 가는 뭐예요? 시방서 작성 단계는 우리 실시 설계 단계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도면에 표현할 수 없는 걸 설명이나 표로서 표현하는 거 시방서 실시 설계 단계이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거는 기획 단계이죠. 그 다음에 기본 설계도는 기본 설계에서 작성이 되고, 설계 개념을 수립한 건 기본 계획 단계이죠. 그러면 기획한 다음에 기본 계획 들어가고, 기본 설계 들어가고, 시방서 실시 설계 들어가죠. 나라 다 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 건축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교실형은 교실수 학급수가 일치하죠. 각 학급의 자기 교실에서 모든 학습을 하고 교실의 이용률이 높죠. 종합교실형은 저학년 학습 운영 방식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일반 특별교실형은 학교 생활의 거점의 역할을 하는 전용 학급이 주어지고 안정된 학교 생활 가능.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채택된 방식이다. 80% 이상이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달톤형은 각 학급 2분단으로 나누어 한쪽 일반, 다른 특별교실. 이거 플래톤형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 3번이고, 달톤형은 각자의 그 능력에 따라서 학급을 없애고, 학년 학급을 없애고 학생들의 각자 능력에 따라서 교과를 골라 일정한 교과가 끝나면 졸업하는 그런 방식을 달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사설 학원과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방학교는 학생의 개인 능력 자질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활동할 수 있게 운영한다.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대예술 공예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대표적 작품으로 필립의 붉은 집과 블레 뉴튼 기념관 계획안이 있다. 1번이 틀린 내용. 필립의 붉은 집은 윌리엄 모리스를 위해 지어진 집으로 미술공예 운동의 정신에 답한 대표작이 맞습니다. 그런데 블레의 뉴튼 기념관 계획안은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혁명기 건축의 사례죠. 그래서 거대한 구 형태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려고 했던 개념적인 설계안으로 19세기 후반의 미술공예 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좀 생소했던 내용인데 필립 외우면 안 돼. 뒷부분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
이었고 영국에 시작된 윌리엄 모리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기계적 생산을 거부하고 중세적 미학적 정신적 원리의 부흥을 꾀하였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그 기계가 인간의 숙련된 기술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느꼈고 수공예의 가치를 중시했던 중세 길드 제도와 그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당시 예술과 관련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공적은 높이 평가되지만 제품의 가격이 비싸서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예술의 민주화를 꿈꾸면서 모두를 위한 예술, 수공예 운동을 해서 특성상 더 많은 대중들한테 이런 작품들을 배포하자 이런 정신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 수공예 특성 제작 단가가 너무 높아져서 결국에는 민중이 아닌 부유층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고가품이 돼버려서 모순에 좀 직면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는 다 맞는데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상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번에 1번 보면은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 되어 있어요.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어린이집 포함해서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법적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430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430 기준이에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 요양시설도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역사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의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기준으로 맞습니다.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이건 면적 제한 없고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관리 대상입니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나 공항시설, 항만시설 대합실도 동일하게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적용합니다. 맞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80개 이상인 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의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가 의료기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1000제곱미터 80개는 법적 기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상주차장 구조 및 설비 기준에서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1번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돼서는 안 된다기 때문에 기억번은 틀린 내용인 것 같고 종단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단경사로가 3%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해서는이 아니고 4% 기준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 기억, 니은 틀렸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맞죠? 종당 경사도가 6%, 설치해서 안 된다.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주차횟수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2%부터 4% 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 리을 번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피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1번 피뢰침의 구조는 돌침부, 피뢰 도선, 접지 전극으로 구성된다. 그쵸? 1번은 맞는 설명이고 돌침의 수평 도체의 보호각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60도, 위험물 관계 건축물의 경우 45도 이하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낙뢰로부터 안전한 각도인 보호각이 좀 다른데 일단 일반 건축물 60도 이하 맞고 위험물 관계에 관련돼서는 45도 이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위험물 관계 건축물 같은 경우 좀 더 각도를 낮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한다. 니은번도 맞습니다. 돌침은 건축물로부터 맨 윗부분으로부터 15cm 이상 돌출시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 높이 15m 이상의 건축물 피뢰 설비로 설치된다는데 기준은 20m 이상입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맞지 않다.
기역 니은버만 왔네요. 정답 1번이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한옥 기와 유형은 기와를 잇기 위해 처마의 끝에 가장 먼저 놓인다. 처마의 끝을 막아주는 기와이며 그 형태와 문양이 다양해 장식성이 매우 높다. 기와의 형태에 따라서 암수의 구분이 있다. 네, 14번에서 설명하는 기와는 3번. 막세 기와를 얘기합니다. 네, 신유형의 조금 생소한 문제였습니다. 처마 끝에 막아 일반적인 암기와 수기와는 처마 끝에서 열려 있지만 그 끝을 문양이 있는 판으로 막아주는 것이 막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막세. 그래서 장식성을 보면 연꽃무늬나 귀미암무늬 등 화려한 문양을 넣어서 건물의 위험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암수의 구분은 끝을 막는 수막세와 암기와의 끝을 막는 암막세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암수의 구분이 있다라는 설명도 맞아서 막세기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번 지문의 잡상은 궁궐이나 큰 건물 추념하루 위에 놓이는 흑인형 을 잡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유기의 인물들인 손오공이나 저팔계 등의 형상을 하며 이 잡상을 설치하는 이유는 화재와 애군을 막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평기와는 지능이나 지붕면을 덮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오목한 암기와와 볼록한 수기와 그 자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용두기와는 용의 머리를 한 기와로 주로 내림마루나 귀마루 끝에 설치해서 권위를 상징하고 비바람으로부터 마루의 끝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 중에 설명하는 내용은 보기에 설명하는 막세기와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 건축 흡음재 설명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공명기형 흡음재는 단일 공동 공명기, 천공판 공명기, 슬릿 공명기 등이 있다. 1번 맞는 설명이고 2번에 다공질형 흡음재의 흡음률은 저주파에서는 크지만 중고주파에서는 급격히 저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공질형 흡음재의 접하수는 앞면, 유리면, 커튼, 카펫 등 미세한 구멍이 많은 흡음재를 다공질형 흡음재라고 하는데 다공질형은 소리 에너지가 구멍 속에서 마찰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흡수됩니다. 이 방식은 고주파수 영역에서 흡음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저주파수 저음 영역에서는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반대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판막 진동형 흡음판을 막진동하기 쉬운 얇은 것일수록 흡음률이 크다. 천장의 매단 구조형 현수형 흡음재는 벽이나 천장이 흡음 처리했다 하더라도 흡음 면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네, 효율적인 방식.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건축 기준. 네,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생소하죠. 기숙사 건축 기준상. 건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반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의 침실은 지하층에 둘 수 없다. 그쵸? 기숙사 건축 기준 제2조에 기숙사 개별실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조의 1호 보면은 가항에 기숙사 개인 공간, 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지하층에 두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m, 중복도 1.8m 이상으로 한다는 제2조 건축기준의 1항의 라호에 있습니다. 복도 폭과 관련된 내용 맞는 설명이고 화장실과 세면한 목욕시설, 채광, 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또한 기구 적절하게 갖춘다. 이런 내용은 2조 1항 나호에 있는 내용이고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개인 공간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면 최대 6인 1실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3인 1실을 넘게 설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 2항 임대형 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 제1호 과목부터 마목의 기준 그리고 나호에서 개인 공간은 1인 1실 기본으로 최대 3인 1실 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일반 기숙사랑
임대형 기숙사를 구분하게 되어 있고 관련된 내용들 앞부분에는 일반 기숙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 4번 지문이 임대형 기숙사와 관련된 그 조항에서 내용이 틀립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좀 생소한 내용의 그 문제였죠.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 높이는 3m 이내마다 유연업이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참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도 맞는 설명이죠. 낙상 방지를 위해서 그 높이 1m 이상 넘는 계단 반드시 양옆에 난간 설치하게 되어 있고 3번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상부 구조체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진 높이는 1.8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m 이상으로 됩니다. 계단의 유연업이 머리 위 공간은 2.1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그러니까 중간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단 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 높이가 30cm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경사가 단너비가 넓은 경사가 완만한 그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18번 건축법상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재정 사항인 것만 모두 고르면 정답. 1번은 건축물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안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기억번의 내용이 틀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제 건축법 4조에 건축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 조정 제정하는 이 내용이요. 여기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4조의 1호 보면 이 법과 조례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2호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 또는 제정에 관한 사항 다만 각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구청이 두는 건축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물의 그 다음에 3호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맞고 4호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니은 디귿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이고 마지막에 5항이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서 총 5개로 이 각각 건축위원회의 조사 심의 조정을 받는 사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1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우리나라 전통 사찰 건축에서 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일주문은 기둥이 일렬로 서 있어서 붙은 이름으로 마음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에서 불이문이라고도 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일주문은 사찰에 들어서는 첫 번째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일직선상에 서 있는 구조에서 유래했고 새 속에 번뇌를 싣고 한 마음으로 사찰에 들어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사천왕문은 산문 사천왕문은 천왕문은 산문 중에 중문에 해당하는데 불법의 외호신인 사천왕을 모신다. 그리고 사천왕문은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지킨 사천왕을 모셔서 사찰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잡기의 출입을 막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금강문은 불교의 수호신은 금강 역사를 모신 정각으로 사천왕문 대신에 세워지기도 하고 사천왕문 앞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힘센 금강 역사를 모시는 그런 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탈문은 산문의 마지막 문, 사찰 진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면 비로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로 들어서게 됨을 상징한다. 해탈의 경지에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해탈문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제 20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공동주 전화의 우체통. 우체통은 이
지금 시행령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조항을 보면 통신시설 있습니다. 4호에. 그래서 공중전화 우체통 있기 때문에 설치 대상 맞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8세대 이하인 연립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3호에 이 공동주택이 있는데 아파트, 그 다음에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과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다세대 주택 혹은 기숙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 8세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영화관 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영화관으로서 같은 건물 안에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공연장, 뭐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장, 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같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해당이 됩니다. 설치 대상으로. 그 다음 슈퍼마켓으로 동일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슈퍼마켓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1번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 건축물에 안에서 당해용도 쓰이는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두 해당이 되고, 10세대 미만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0세대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8세대라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형태 구성 원리는 미적으로 대상을 구성하는 부분과 부분 사이 질적으로 양적 모순되는 일이 질서 답변인 것을 알아야 계속 나오는 지문이었죠? 정답 조화입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유사성과 대비성이 있다. 2개 이상의 요소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 단조로움이 발생한다. 조화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었고, 건축 법령상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화구획 등의 설치 대상 및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동 방화 셔틀 방화 구획의 구획 구조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 방화 셔터는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방화문이나 방화벽 대신 방화구획의 구성 요소로서 인정이 됩니다. 주로 통행이 빈번해서 방화벽을 세우는 곳에는 곤란한 곳에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방화구획은 매 층마다 구획하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죠. 방화구획은 층별 구획이 기본이죠. 그래서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구조로 막아야 되고, 예외적으로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주차장 경사로, 그러니까 램프나 계단실 등 피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구조상 불가피한 통로 부위는 층별 구획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설명이고, 3번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방화구획 설치의무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500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 설치하지 않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2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않은 10층 이하의 층은 2000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되어야 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을 때 기준이 3000제곱미터까지 완화가 된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로는 1번 통신용 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거는 이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이나 그 다음에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 시설 등은 포함이 되지 건축법에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등
임시지정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임시지정 천연기념물, 임시지정 명승, 임시지정 시도 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 자료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모두 해당이 된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데 통신용 시설은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맞겠습니다. 업무시설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리베이터 대수 산정은 아침 출근 피크 시간 5분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기준층 평면 결정 요소는 구조상 스판의 한도, 피난 거리 법적 한계, 설비 시스템 상의 한계, 자연재해 방화 구획. 틀린 내용 없죠. 스모크 타워는 화재 시 비상이나 전실로 유입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샤프트 맞죠. 전실의 천장 높이는 가능한 높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 존입 방식은 스카이 로비 방식은 두 대의 엘리베이터 수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대분의 수동률을 갖춰 출근 혼잡함 해결하는 거는 스카이 로비 방식이 아니고 우리 그 더블데크 방식이죠. 우리 교재에도 있는.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 승강기에 그 뱅크가 2개 있는 거예요. 연달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2개 있어서 2개 층에 정지해서 소송할 수 있는 방식을 더블데크 방식이고 스카이 로비 방식은 스카이에 로비가 있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비까지는 일반적인 컨벤셔널 방식의 엘리베이터 이용하다가 이 고층 로비에서 환승하는 방식이에요. 초고층까지 가기 위한 사람들은 여기서 환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사무소에서 채택되는 방식으로 큰 존을 설정해서 그 속에서 세분화한 조닝 시스템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빌딩에서 전체 층을 몇 개 블록으로 나누고 지상에서 각 블록의 출발층까지 스카이 로비까지는 직행 셔틀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하고 이용자는 스카이 로비에서 내려서 각 층으로 가는 로컬 엘리베이터로 갈아타는 방식을 스카이 로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더블데크 방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법령상 녹색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제출 대상의 범위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모든 건축물이 대상은 아닙니다. 단독주택, 공공주택 제외하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소 등 에너지량을 소량 소비하거나 건물 특성상 절약 계획이 무의미한 일부 시설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 녹색 건축물 조성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은 전문량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6조 녹색 건축물 기본 수립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려는 녹색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도 우리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조 정의의 4호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6년도 7급, 국가직 7급 건축계획 문제는 법령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많았어요. 법규 관련된 내용들이. 나머지는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법규가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득점이 좀 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6년도 건축계획 7급 기출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